땅이 얼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짚는 순간 그 차가움이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냐고요?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몸에 새기도록. 그리고 그 훈련이 그날 밤 DMZ 위에서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왜 탈북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삼엄한 그 경계선을 왜 혼자 맨몸으로 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십니다. 제가 처음 배속된 곳은 평양 중심부에 있는 청사였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요. 수천 명 중에 선발된 사람이었고 국가가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명예로웠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기쁨 때문에요.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배속 첫날 선임이 저를 데리고 청사를 안내해줬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기서는 눈이 두 개여도 하나만 써야 한다. 무슨 뜻인지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보이는 것 전부를 보이는 척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체력 훈련이 먼저였습니다. 달리기, 격투, 수영, 사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한겨울에 두만강 수온과 비슷한 냉수 탱크에서 수중 훈련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5분을 버티지 못했는데 반년쯤 지나자 30분을 넘겼습니다. 몸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통의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 어지간한 건 고통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됐습니다. 오전 훈련이 끝나면 오후에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지형 분석, 암호 해독, 심리전 기법, 대남 공작 관련 이론들, 그리고 빠짐없이 들어가는 사상 교육. 김일성, 김정일, 어록을 외우는 건 밥 먹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틀리면 안 됐습니다. 한 글자도. 사상 교육 시간에 강사가 질문을 던지면 모두가 일제히 같은 답을 외쳤습니다.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틀린 답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저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배웠으니까요. 미국은 악이고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며 우리 조선만이 인민을 위한 진정한 국가라고. 그 말이 의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물속에서 헤엄쳐 왔으니까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저는 그 체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청사 식당에서는 쌀밥이 나왔습니다. 반찬도 있었습니다. 고기가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 시절 평양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쌀밥을 먹는 동안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끓여 먹었다는 것을, 풀뿌리를 씹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조차 없어서 죽어갔다는 것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청사 안에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다녔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둘 이상이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조직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감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든 것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아도 기록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능성 앞에서
스스로 알아서 조심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솔직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다들 당의 노선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날씨, 이야기나 훈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가족 걱정, 개인적인 고민, 체제에 대한 의문, 그런 말들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이 새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동료 하나가 밥을 먹다가 문득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면서요. 너는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냐?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본능적으로 주의를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질문을 보고서에 기록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동료가 불쌍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질문이 저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것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처음으로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임무 수행 중에 평양 외곽을 지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는데 길가에 아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8살, 많아야 9살쯤 됐을까요? 뼈가 드러날 듯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이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쳤습니다. 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아이의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인민을 위한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체제가 세상에서 가장 인민을 사랑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왜 그러고 있었을까? 그 아이는 누가 책임지는 걸까?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빠르게, 의도적으로,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북한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충성스러운 요원으로 일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기억 한쪽 구석에 묻혔습니다. 동료의 질문도 묻혔습니다.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기로 했던 그 순간도 묻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꺼내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때로는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북한에서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리철수가 끌려갔습니다. 복도에서 그가 끌려 나오는 걸 본 순간 묻어뒀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 동료의 질문, 제가 기록하지 않기로 했던 그 순간들, 그것들이 전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누웠을 때 처음으로 명확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생각 뒤에 더 오래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리철수가 끌려간 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고 상관의 지시를 받았고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을 먹었고 씻었고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리철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끌려 나오던 순간의 그 눈,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하던 그 눈이 천장에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철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나쁜 사람이 잡혀갔다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체제를 위협했다면, 국가에 해를 끼쳤다면,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리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0년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조용했고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했습니다. 상관에게 한 번도 밉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둘이었는데 큰딸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자랑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불과 2달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끌려갔을까? 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위험한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리철수가 사라지고 사흘 뒤, 저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가 끌려간 이유를 누군가에게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이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눈치채거나 모르고 지내거나. 저는 업무상 열람할 수 있는 내부 문서를 검토하던 중 단 한 줄을 봤습니다. 불순 언동 및 체제 불만 표출 혐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줄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는 척하면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불순, 언동. 리철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짐작은 갑니다. 그는 조심성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가끔 밥 먹다가 투덜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급이 줄었다거나 요즘 물가가 오른다거나.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고 그게 문서가 됐고 그 문서가 그를 끌어냈습니다. 딸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배급이 줄었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체제를 의심하는 건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생각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표정 하나 잘못 짓는 순간, 주변 누군가가 그걸 포착하는 순간, 그 다음은 리철수와 같아집니다. 아니, 리철수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 주민이 아니었으니까요. 내부를 아는 사람이 의심을 받으면 더 철저하게 처리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다시 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번 열린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불순, 언동. 그 단어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근길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서를 쓰면서도. 리철수의 말 한마디가 그를 사라지게 했다면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라질 뻔했을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흘렸던 말들, 술자리에서 했던 농담들, 피곤하다고 중얼거렸던 그 말들이 전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운이 좋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 올까? 그 무렵 저는 임무상 외부 자료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찰총국 업무 특성상 외부 정보를 분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적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늘 비판적으로 봐왔습니다. 적이 만들어낸 거짓 선전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리철수 사건 이후 같은 자료들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숫자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그게 전부 꾸며낸 거짓이라고 믿었습니다. 체제가 인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선전물이라고. 그런데 리철수 생각을 하면서 그 자료들을 다시 보니 어딘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게 거짓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온 거라면, 그렇다면 지금 제 삶은 뭔가?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저는 스스로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체제가 옳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리철수 한 명이 사라지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성은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진실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상교육 시간에 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그냥 받아적기 바빴는데 이제는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들, 숫자가 맞지 않는 통계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거짓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 저는 그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표정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감정을 숨기는 건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문서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였습니다. 실수로 들어간 폴더에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명을 보고 즉시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첫 줄이 눈에 들어온 뒤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옆에 적힌 한 단어. 처리, 대상. 저는 스크롤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들 중 하나, 제 이름이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문서를 본 순간부터 저는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처리, 대상.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업상 그 단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다뤄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신문이 있고 자백이 있고 그 다음은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철수처럼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끌려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파일을 닫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극도로 긴장한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그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 처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있고 결제가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리철수가 명단에 오른 게 언제였는지, 실제로 끌려간 게 언제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길어야 몇 달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짧으면 며칠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일까? 오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까? 결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서를 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두 개뿐이었습니다. 여기 남아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남아서 버텨보자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체제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찍히면 끝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끌려가서 죽는 것보다는 내 발로 걸어서 떠나다가 죽는 게 낫다.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이 끝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했습니다. 무작정 뛰어나가는 건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DMZ는 세상에서 가장 삼엄하게 경계되는 구역입니다. 지뢰밭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있고 열화상 장비가 있고 순찰대가 있습니다. 겁도 없이 달려들었다가 열 발자국도 못 가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준비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도. 저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안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찰총국 요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국경경비 체계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역에 어떤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순찰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시간대에 경계가 느슨해지는지, 이 정보들은 업무상 당연히 접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제 목숨을 구할 도구가 됐습니다. 경로를 정했습니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을 골랐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경로를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경비 자원이 분산돼 있고 순찰 빈도가 낮습니다. 지뢰가 많은 대신 감시 인력이 적습니다. 저는 그 구역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면 눈에 띕니다. 저는 조금씩
오랫동안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리철수 사건보다 훨씬 전부터 막연하게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씩 챙겨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현금과 함께 챙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메모, 날씨 패턴 기록, 야간 이동 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 군용 방한복은 청사에서 지급받은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공식 장비를 쓰는 게 오히려 의심을 덜 받습니다. 사복보다 군복이 경계 지역에서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2주 안에 명단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촉박하면 준비가 부족하고 너무 여유를 부리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2주가 적당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양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사셨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좌제. 북한에서는 한 명이 도망치면 남은 가족이 그 책임을 집니다. 신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끌려가도 어머니는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리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쪽이든 어머니가 온전히 안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에 매여 있다가 둘 다 잃는 것보다 제가 살아서 나가는 게 어머니에게도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건네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는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몸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 억누르고 있으면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그러다 일어났습니다.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2주 뒤, 밤 11시. 그날부터 저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디데이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똑같이 보고서를 썼고, 똑같이 점심을 먹었고, 똑같이 퇴근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퇴근하면서 동료들 얼굴을 한 번씩 봤다는 겁니다. 티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10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리 사둔 건빵과 물이었습니다.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동료들 생각, 리철수 생각. 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눌러버렸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살아남은 다음에 밤 9시에 불을 껐습니다. 2시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잠은 자지 않았습니다.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걸었습니다. 어디서 엎드리고, 어디서 이동하고, 어느 구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지난 2주 동안 수십 번 시뮬레이션한 것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놓친 변수가 없는지, 머릿속에서 천천히,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가 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무게를 최소화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건 전부 뺐습니다. 필요한 것만.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몇 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였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약했습니다.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어두울수록 유리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도보로 4시간 거리였습니다. 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이 찍힐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도 쓰지 않았습니다. 검문이 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밤에 걷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임무 중인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어깨를 펴고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습니다.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처음으로 다리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게 쌓여 있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법도 훈련으로 배운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고통의 기준선을 올리는 것, 한계라고 느끼는 지점을 한 번 더 밀어붙이는 것, 그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검문소를 지나쳤습니다. 초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경비병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를 봤습니다. 그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저도 다시 앞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초소를 지나치면서 뒤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지 귀를 세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발의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3시간을 걸으면 그렇게 됩니다. 발이 없는 것처럼 걷게 됩니다. 저는 발목을 보지 않고 무릎만 봤습니다. 무릎이 올라가면 발도 올라갑니다. 그 방식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비무장지대 외곽이었습니다. 저는 숲을 안으로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는 시간을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미리 파악한 정보가 맞는지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차가운 땅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시계를 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걸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다음 순찰까지 22분이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까지는 포복으로 이동했습니다. 최대한 낮게, 최대한 천천히, 빠르게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열화상 장비는 움직임보다 열을 감지합니다. 땅에 바짝 붙어서 이동하면 체온이 분산됩니다. 훈련에서 수백 번 한 동작이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장갑을 고쳐 꼈습니다. 미리 준비한 방법으로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중간에 옷깃이 걸렸습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10초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옷깃을 풀었습니다. 다시 이동했습니다. 철조망을 넘자 지뢰밭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발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지면을 손으로 먼저 짚었습니다. 손끝으로 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에 30초가 걸렸습니다. 이 구간만 통과하는데 40분 이상이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찰 간격 22분 안에 끝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순찰이 지나간 뒤에도 이 구간 안에 있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왼쪽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초소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향이었습니다. 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예정에 없는 순찰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붙였습니다. 숨을 최대한 얕게 쉬었습니다. 군복이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지면에 최대한 밀착했습니다. 빛이 가까워졌습니다. 30m, 20m, 15m.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뢰밭 한가운데서 뛸 수는 없었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빛이 멈췄습니다. 경비병이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빛이 이쪽을 향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턱을 땅에 더 깊이 눌렀습니다. 빛이 제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m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30초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손으로 짚고 발을 옮기고 다시 짚고 다시 옮기고 그것만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철조망을 넘은 건 새벽 5시였습니다. 남쪽 땅이었습니다. 저는 엎드린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에도 경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발견되는 게 지금은 살 길이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손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귀순합니다. 그 말이 목에서 나오는 순간 2주 동안 버텨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총을 든 군인 4명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손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빠르게 말해서 전부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엎드리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눈가리개가 씌워졌습니다. 그 상태로 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천장을 향해 눈가리개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걸렸던 순간, 빛이 가까워지던 순간, 발소리가 멀어지던 순간, 그 장면들이 반복해서 재생됐습니다. 마치 아직 거기 있는 것처럼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있게 됐습니다. 손에 결박이 풀렸습니다. 눈가리개도 벗겨졌습니다. 방이 보였습니다. 작고 단순한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테이블이 있었고,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물 한 병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목이 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넘어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긴장을 놓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만 해도 5시간을 걷고 지뢰밭을 기어서 넘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제야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정보원 신문관이 들어왔습니다. 정중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앉아서 천천히 질문했습니다. 저는 협조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신문관은 제 말을 들으면서 때때로 멈추고 메모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같은 질문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됐습니다.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 DMZ를 넘어왔다고 하면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그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짜증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다음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째 조사가 이어지던 날, 신문관이 DMZ 통과 방식을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했는지. 신문관이 듣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혼자서요? 네, 혼자였습니다.
그 구간을 맨몸으로요? 그렇습니다. 신문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통과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탈북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신문관이 멈췄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쉬웠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겠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훈련받아온 것들이 그 순간 전부 쓰였습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 어둠 속에서 이동하는 법, 감시를 피하는 법, 극한의 상황에서 멈추지 않는 법. 그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체제가 저를 만들었고 그 체제에서 제가 탈출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로 가장 쉬운 일이 맞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이 깨끗했습니다. 복도가 넓었습니다. 방이 따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무가 보였습니다. 밥이 나왔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저는 시판을 들고 앉아서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먹기 전에 그냥 한참을.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일상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밥을 보고 우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살아온 세계가 얼마나 좁고 단단하게 닫혀 있었는지가 그 순간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배급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밥,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밥, 그 시판 하나가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북쪽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꿈을 꿨습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나 있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고 조용했고 안전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훈련된 몸은 위험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위험을 감지합니다.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그게 생존 본능이었고 지금은 그 본능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오면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씩 배웠습니다. 처음 듣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저한테는 낯설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여는 방법, 버스를 타는 방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방법. 이 나라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것들을 저는 35살에 처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낯설매 익숙해지는 것.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처음으로 혼자 마트에 갔습니다. 담당자가 함께 가려 했는데 제가 혼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교통카드를 찍는 방법은 배웠습니다. 그래도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개찰구가 열렸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마다 자기 갈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무관심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구나. 마트 입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자 종류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라면 종류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고기가 가지런히 포장돼서 진열돼 있었습니다. 채소들이 깨끗하게 씻겨 있었습니다. 음료수 냉장고가 천장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카트를 밀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켜섰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통로 끝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짚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허락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배급표 없이, 줄을 서지 않고, 누가 나눠주는 걸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집어서 계산대에 가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우유 한 팩을 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삑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트 밖으로 나와서 우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허무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누가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수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연함을 35살이 돼서야 처음 느꼈습니다. 적응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언어는 같은데 문화가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속도가 달랐고,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저는 그게 처음에 불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뭔가 속이려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떠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 감각이 한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왜 저러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앉을 때 항상 문이 보이는 자리를 골랐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제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신고할 대상도, 신고받을 기관도 그런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반응들이 하나씩 사라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은 날이 기억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저한테는 큰 날이었습니다. 몸이 이 사회를 안전하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날이었으니까요. 내가 인정하는 것과 몸이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충분히 들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적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조금 덜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쓰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몸 쓰는 건 익숙했으니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냥 지방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분이 퇴근하면서 밥을 사줬습니다.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고생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받으면 경계합니다. 뭔가를 원하거나 나중에 이용하려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짜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같이 먹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경계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고, 그냥 옆 사람을 옆 사람으로 대하면서 사는구나.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구나. 저는 젓가락을 들고 한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 당연한 것들을 저는 35살이 되도록 몰랐구나. 누군가 옆에서 아무 이유 없이 밥을 같이 먹자고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낯설구나.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게 슬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쪽에서는 누군가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을 테니까요. 말 한마디를 조심하며 살고 있을 테니까요. 리철수처럼 딸 자랑을 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살아야 하니까 그냥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자유가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무거웠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이 있고 집이 있고 아침마다 커피를 마십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가 허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소리에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누군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매일 새롭습니다. 아직도요.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제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끔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꿈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을 꼬집어 봅니다. 아픕니다.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저한테는 아직도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 생각은 매일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탈북한 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하면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 생신이 지나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명절이 지나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어머니가 비를 맞지 않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많이 춥지 않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제 옆에 항상 그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리철수 생각도 합니다. 끌려간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딸이 둘이었다고 했습니다. 큰 딸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배급이 줄었다고 투덜거렸다는 이유 하나로 끌려간 사람이 그 가족들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또 무겁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 건 오래 고민한 일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더 편합니다. 과거를 꺼내지 않으면 지금 이 일상만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기억을 닫아두고 앞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것들이, 제가 본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게 그냥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 뉴스로만 접합니다. 숫자로, 정치 이슈로, 뭔가 멀리 있는 나라의 이야기로. 미사일을 쐈다, 핵을 개발한다, 도발을 했다.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 뉴스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기 쉽습니다. 저도 압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뉴스는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철수처럼 딸 자랑을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딸이 있습니다. 배급이 줄었다고 투덜거리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을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입 밖에 꺼낼 때마다 주위를 먼저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먹을지 고민할 수 있는 것, 친구에게 전화해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것, 길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전부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DMZ를 넘던 그날 밤, 마지막 철조망을 넘고 남쪽 땅에 발을 디뎠을 때를 생각합니다. 손을 들고 걸으면서 발각되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숨겨줄 사람도, 같이 있어줄 사람도. 그냥 저 혼자 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웠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비로소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유였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